오늘 분석할 내용은 뭐냐면 서울 전체 판석 의석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종합 판세를 분석하면서 전체 의석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갑 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의석수, 전국 의석수, 이게 상당히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전체 판세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게 분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다만 그걸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5개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할 텐데요. 5개 권역은 이렇게 나눕니다. 한강벨트, 중부벨트, 동부벨트, 서남벨트, 강남벨트 이렇게 나눕니다. 이 5개 벨트를 나누는데 우리 엄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21대에 얻었던 각 벨트의 의석수하고 22대 예상과 좀 이렇게 대비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과를 분석하시면서 나중에든 뭐 처음이든 그건 좀 미리 예상을 해주면 좋겠고, 일단 한강 벨트 15석이 있는 한강 벨트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강 벨트는요, 말씀하신 대로 15석이 있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만 이겼습니다. 용산, 그렇죠. 용산이죠. 용산의 권영세 의원, 여기만 이겼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이제, 이게 수도권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던 침묵의 나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 비교적 낮은 지지율,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안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안개요? 잘 안 보이고 앞이 좀 불투명해서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죠. 너무 딱딱하신 분석인데요. 안개하면 비가 오나? 정문희의 안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문희의 안개는 오늘 암 소장님이 뭘 하나를 준비를 해오셨군요. 헤어질 결심의 적이죠. 주제곡. 네. 주제곡인데 저는 사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IPTV로 다운을 받아서 한 10번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한번 보면 이게 줄거리 이런 게 이게 소화가 안 돼갖고 한 10번쯤 봤는데, 한 10번쯤 보다 보니까 이게 탕웨이가 꿈속에서 나올 정도로 진짜 꿈에서 탕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개가 거치니까 판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15개 지역 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강세를 띠는 지역이 2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 지역구의 마포을, 그리고 강동을, 이해식 지금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이 있는 곳이 이제 강동을인데요. 이 2개 정도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다만 강동을은 저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뀌고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재영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강동을은 제 예측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포을이 저는 이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마포을을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을지 못할지 이런 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그건 좀 상황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는 15석 중에서 지난 총선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역대자뷰. 예, 저 한번 좀 밑에 볼까요? 저기 밑에 정리를 해줬군요. 제일 밑에. 예.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해놨는데요. 일단 후하게 쳐준 거고, 제 속내로는 14대 1이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 통계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민주당이 2석을 배분했습니다. 네. 그럼 한강벨트 마지막 한번 정리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21대는 국민의힘 1석, 민주당 14석인데 22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3석, 민주당이 2석. 다만 여기 2석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
예, 한강벨트에서는 아주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중부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부벨트는 7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쓸었죠. 여기는 다 쓸었고 다만 종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탈환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7대 0이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종로는 무사히 지킬 것 같고요. 최재형 의원이 이제 확정이 됐죠. 무사히 지킬 것 같고 서대문 갑은 이용호 의원이 지금 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갑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 을은 박진 의원이 전략공천 받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김용호 의원이 지금 사선치하고 있죠. 후농 김상현 의원의 이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서대문을은 전에 그 고 정두원 의원이 삼선을 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대문 갑에 원래 이제 혁신위원장 했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이 됐었는데 마포 갑에서 뛰고 있던 이용호 의원이 이제 글로 간 거죠. 이용호 의원은 남원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문 갑이나 서대문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뺏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서대문을은 약간 조금 이제 어디가 우세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대문 갑은 승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북 갑을은 조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저기 성북을의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북 갑을도 정당 구도나 후보 구도에 따라서 선전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대문 갑을도 아마도 한 곳 내지 두 곳 이렇게 그 전 탈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동대문 구청장이 한 6%포인트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경선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김영우, 여명, 김경진 그 둘 중에 한 군데 정도는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그 최소로 잡아도 3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1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부 벨트 7석, 국민의힘 21대는 국민의힘이 1석이었고 민주당이 6석이었습니다. 종로만 보궐선거에서 이겼던 것이죠. 근데 22대는 국민의힘 3석, 민주당 4석 정도 예상을 한다. 예, 좀 판이 좀 비슷하게 가네요. 한 3대 4 정도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동부벨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부벨트는 9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1석도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다 차지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볼 지역이 도봉을이다. 김성동 전 의원이 있던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지방선거 때도 선전을 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오인석 후보가 50.5%로 민주당 김용석 후보 48.8%를 꺾고 도봉구청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도봉갑일 중에 한 곳 정도는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재근 의원은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재근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 권유를 했고 본인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아마 출마하지 못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김재섭 우리 전 최고위원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론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김재섭 후보나 김성동 전 의원 둘 중에 한 곳 정도는 탈환이 가능하다. 최소한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9석 중에 1석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벨트 그러면 21대에서는 국민의힘은 1석도 차지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9석 다 차지했는데 22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최소 1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8석. 도봉갑과 을에서 변수가 좀 생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벨트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네. 서남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서남벨트는 총 10석이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은평, 갑을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서, 갑을병. 여기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있던 지역인데요.
이분이 그 굉장히 이제 친화력이 이제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빠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때 조금 그 국민의힘이 상처를 좀 받은 지역이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강서 가불병은 좀 그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상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당선된 그런 적도 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구로 가불입니다. 구로 가불인데 이제 특히 구로 갑은 호준석 전 YTN 앵커가 출마했던 그러니까 이 후보로 확정됐고요. 구로 을은 태영호 의원이 이제 가 있죠. 그런데 이인영 의원은 지금 뭐 아무 얘기를 안 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명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딸들의 어떤 공격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천받기 위해서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천 여부는 좀 불투명하고 만약에 이인영 의원이 공천을 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든 지지층 결집에 그 민주당이 좀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건영 의원은 지금 이제 비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갔었을 때 물밑에서 대화가 좀 오갔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공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선거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이겼어요. 네. 국민의힘이 문현일 후보가 당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구로 갑을 두 개 다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이 중에서 한 석 정도는 당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금천은 조금 힘겨운 지역입니다.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유성훈 후보가 대략 한 53%, 그래서 3%, 그러니까 6%포인트 정도로 당선이 된 지역이라서요. 이번에도 조금 그 어려운 선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악 가불도 국민의힘한테는 험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유종필 후보가 전에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용 의원이 이제 여기서 4선인가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비호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뭐 선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남벨트 열석입니다. 지난 21대 국민의힘 한 석도 없고요. 민주당 10석.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한 석, 민주당 9석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벨트 한번 가볼까요? 네, 강남벨트는 모두 8석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7석 지난 선거에 됐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8석 모두 다 차지하고 있죠. 네. 재보궐선거 때 탄석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그리고 한 석이 민주당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송파병이었죠. 그러니까 송파병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김근식, 김성용 경선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김근식 후보가 밀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충분히 탈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후보가 돼도 8석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남벨트 21대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석이었는데 22대는 전 8석 전체를 국민의힘이 확보를 할 거다. 이렇게 편사를 했군요. 예. 각 벨트별로 5개 권역별 벨트로 나눴는데 그러면 서울 전체 판세를 합산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에 총 49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국민의힘이 26석, 민주당 23석, 그래서 3석 차이로 민주당을 따돌리는 걸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한 2, 3주 전만 해도
서울의 한 70%를 민주당이 쓸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굉장히 그 널리 확산이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설 연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울 지역에서는 접전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곳이 접전 지역이 다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공천하는 걸 보면 이게 이수진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조사했었는데 이수진 의원보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작을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구 성동갑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뛰고 있는데,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도 컷오프 발표할 거다,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웅래 의원 사실상 컷오프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형태를 보면 경쟁력 있는 의원이나 후보들을 컷오프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우세가 더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 판세를 방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울 전체 판세 아까 5개 권역별로 나눈 거 종합하면 국민의힘 26석, 더불어민주당 23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쭉 분석을 해줄 때 권역별로 이 전체적인 변수 중에 지금까지 1차적으로 변화가 크게 가장 일어나는 것은 한강벨트입니다. 한강벨트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21대와 완전히 다른 판이 나오고 있고, 중부벨트에서 상당히 7석 중에 3대 3대 4 또는 4대 3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만 동부벨트와 서남벨트 쪽에서는 아직은 사실 힘겹다,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부벨트와 서남벨트를 얘기를 할 때 아마 댓글을 보니까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오늘 2월 23일 분석이지 열흘 후에 보름 후에 동부벨트와 서남벨트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의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승리하기 위해서 하면 그냥 253석 중에 253석 이야기하면 쉬운데 뭐 복잡하게 사는데, 저희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분석할 수 없죠. 정확하게 소장님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서울 전세 판세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판세 마지막 전국 판세를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집계한 전체 판세는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죠. 그래서 이 149 지역구 149, 민주당은 지난번보다 3석 줄었죠. 4석 줄었죠. 4석. 4석 줄어서 100석. 그 다음에 녹색정이 심상정 되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울산 북구가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이상한 의원인데요. 여기를 진보당으로 단일화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의원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긴 했지만 울산 북구는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은 경북 경산의 최경환 전 부총리를 포함해서 한 3석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석이 늘어난 거는요, 일단 강원도 송기현 원주 울 지역구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최근 그 지역 기자들, 강원 지역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송기현 의원 쪽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강원 도민일보의 총선 자문단인데요. 그래서 이제 도민일보 기자들하고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송기현 의원도 원주울 분위기도 좋지 않다.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총 8석인데 국민의힘이 모두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한 석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가 총 28석인데 저희는 지난번에 민주당 9석, 그리고 국민의힘
구석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는데 대전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원래 유성을 출마설이 돌았거든요. 예. 그런데 유성을에서 빠져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대전 서구 갑을 중에 하나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이 대전 유성을에 다른 사람이 공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성 갑을이 모두 스윙보터 지역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해서 충청이 이 20대 8로 역대자뷰.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20석, 국민의힘이 8석이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거꾸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서울도 저희가 항상 늘었죠. 네. 지난번에 25석이었는데 이번에 26석으로 재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100석 남짓.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 추가로 지역구에서 이 의석을 더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석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더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계산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국민의힘은 20석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해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최근에 이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주축인 새진보연합 이렇게 그 연합을 맺어서 비례연합 창당이 이제 비례연합 창당 출범이 임박해 있는데 생각보다 의석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이 만만치 않은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조국신당은 이 과거에도 지난 총선에도 사실은 조국신당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실체인데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창당할 때 조국 수호, 뭐 조국 지킴 이런 것들을 자처하면서 이제 열린민주당 창당을 했는데 사실상 조국 없는 조국 신당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차기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세대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다. 즉, 이 40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이제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조국 신당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민주당이 크게 패배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해서 뭐 법원에서 이제 구속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차기 주자로 조금 이렇게 그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종합판세 결론입니다. 종합 전체 300석 의석 중에 지역구 비례 합산해서 300석입니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국민의힘 현재까지 169석 예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117석 예상을 한다. 그리고 개혁신당, 조국신당, 새로운미래 대략 각 3석씩 예상을 하는 겁니다. 169대 117 정도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판세 어쨌든 예측이 됐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변화되는 상황은 계속 매주 금요일에 또 전국판세나 서울판세 변화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하겠는데 어제는 NBS 전국 지표조사 발표가 있었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10시 넘으면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인되면 중간에 제가 다시 확인할 텐데요. 일단 NBS 조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도, 지역구 투표 정당 여러 가지 나왔는데 NBS 조사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1%,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명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3.1%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최대 6.2%포인트까지 격차가 나더라도 양당 중에 어느 정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접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8%포인트 차이니까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2030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재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계표를 보시면 2030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조금 지지율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 모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제 거의 팽팽하게 이렇게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남녀로 나뉘어서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이제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개혁신당의 이 통합 결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요하던 2030의 표심을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이제 되돌려 놓고 있다. 특히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난번 신년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이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점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 갖고 굉장히 지금 정부와 의료계 쪽에 이제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도 중도 무당층에 조금 호소력,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투표도 좀 있고 국정 지지율도 좀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또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국정 지지율은요, 이제 긍정이 38%, 그러니까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이 55%, 1%포인트 내렸는데 1월 말이 최저였습니다. 1월 말에 31%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1월 말을 기점으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7%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도 61%, 1월 말에 61%를 기록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6%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서 지금 55%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약간 조금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가 45일, 47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제 디커플링이 고쳐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도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투표 부분도 한번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비례연합정당이 25% 이렇게 해서 거의 차이가 8%포인트 정도 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현재는 개혁신당만 들어와 있는데 조국신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신당이 들어오면 저는 최소 5%까지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열린민주당이 5.4%를 해서 세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5%포인트 내외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녹색정의당이 아마도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초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5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유성정당,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그때 이제 정의당이었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렇게 5개 정당이 이 비례대표를 배출했는데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민주당, 유성정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또 조국신당,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당 이렇게 5개 정도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배출할 것 같고 여기서 녹색정의당은 빠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구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율 살펴봤고요. MBS 간략하게 먼저 살펴봅니다.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자, 한국갤럽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우선 제가 확인된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엄 소장님도 모르니까 야 한국갤럽 조사는 또 어떻게 나오나 10시 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언론사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35,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국갤럽 조사 세 번째 조사와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생겼네요. 정당 지지도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37인데 37은 똑같고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31일이었는데 35 오히려 4%로 올랐네요. 일단 정당 지지도 자체에서는 37, 35, 개혁신당 3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7, 민주당이 30. 그래서 서울에서 7% 정도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인천, 경기 다 합산해서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8 해서 약 5% 정도 민주당이 여기는 오히려 경기 인천은 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 결과 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네. 한국갤럽 지지도는 지난번에 37,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졌죠. 떨어져서, 35? 네, 민주당은 4% 올랐습니다. 네, 31에서 35로. 국민의힘은 그대로 있고요. 예, 37 똑같습니다. 37, 35. 예. 이렇게,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이제 따라 붙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공천 문제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면서 지지층이 재결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35 그래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투표자 비중의 변화 이런 거를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30.3%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40.3%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은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38%인데 투표자 비중은 3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30은 투표자 비중이 32%인데 투표자 비중은 33%. 그러니까 2030은 남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래서 60대 투표자 비중과 4050 투표자 비중 간에서 사실은 우열이 별로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0대 같은 경우에는 6.5대 3.5 비율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습니다. 반면에 4050은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우세한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 비중,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대략 한 31.5%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표자 비중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한 4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 정도 지지율이면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민주당 주장처럼 이기려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태, 즉 7% 안팎 정도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지지율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 거 한번 하고 연속적으로 자막에 좀 띄워주셔서 다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울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정당 지지도 말고요. 서울이요. 서울의 여론조사 지지도, 정당 지지도, 서울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그 다음에 개혁신당 3입니다. 그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이 서울의 힘
서울의 힘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서울 지금 정당 지지도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서울은 37대 30인데요. 대략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뭐 여야 접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오차 범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분석한 26대 23 정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개혁신당 3%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결렬 선언이 나온 게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화수목 이렇게 3일간 조사가 되는데 개혁신당이 조금씩 이제 그 하락세로 접어들고 그 지지율의 일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천, 경기는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충청도 쪽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경기 다수 지역에서도 비슷한 박빙 승부를 펼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기 인천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8, 민주당이 여기서는 원래 이제 수도권 중에 경기 인천 지역이 좀 강세였죠.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난 부분하고 비교가 딱 자료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아마 제 기억에는 전체 수도권 중에 아니 경기의 59석 중에 국민의힘이 7석밖에 못 떴나요? 전체 경기 59석 중에 국민의힘이 7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52석을 가져갈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앞섰었죠. 그리고 인천에서도 13석 중에 민주당이 11석, 그리고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이렇게 나왔어요. 경기, 인천 다 모두 압도적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섰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변화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접하고 있는 결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MBS 한국갤럽 전체 이제 조사 중에 하나 한국갤럽 국정 지지율 부분은 지금 빠뜨리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보니까 지난번에는 긍정이 33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 올라서 34%로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정 지지율에서 1% 올라서 34%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넷째 주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2월 첫째 주에는 29%였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사이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로는 5%, 29에서 34로 5% 정도 올랐다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까? 네. 실제로 34%쯤 되는데요. 저도 이제 통계표를 못 봐서 그러는데 통계표 맨 밑에 보시면 정치 관심 많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있다 없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치 관심 많이 있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전 대략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해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략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지율 갖고는 막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마포갑 여론조사 결과 박빙의 승부를 이루고 있고, 자, 노웅래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략 선거구로 확정은 됐지만 컷오프가 최종적으로 될지 아니면 뭐 노웅래 의원이 다시 살아날지, 조정훈 의원과 신지 의원 간의 내부 어떤 공천 경선에 어떤 상당히 관심도 가고요. 노웅래 의원과도 각각이 지금 1%에서 한 3%, 오차 범위 내에서도 아주 작은 변수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충분히 둘 다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다. 그리고 서울
지금 결과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예측치 전국 판세 이런 거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지 다음 주 좀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 경기도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김포을을 여론조사를 합니다.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그리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래서 김포가 이제 메가서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옥철 논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김포 방문하기도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김포에서 이기게 되면 김포와 비슷한 지역들이 경기도에 꽤 있습니다. 구리도 있고 뭐 하남, 성남 이렇게 이제 여러 의석만 해도 대략 한 20석 가까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서울 경기 인접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서 만약에 홍철호 후보가 이기게 되면 경기도 판세도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전폭기님이 이번 총선은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다. 이게 자유에 대한 이념이 확실한 당은 어디인가를 잘 생각해서 투표합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예, 다음 주 금요일에 김포을 홍철호 후보와 박상혁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 엄경 소장님 매주 금요일 자세하게 여러 가지 판세 돌아가는 것 각 지역 여론조사 분석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